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세계는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중국의 시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주요 도시에서 발발을 하고 또 대학생들도 참여를 그렇죠. 많이 예,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추이가 조금은 좀 잦아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서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사망하고 어제였죠. 네, 3분간 뭐 10시를 이렇게 해서 뭐 사이렌 울리면서 묵념을 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었고 이 소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중국의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 방송이 바로 끝난 후에 장점인 중국 전 국가주석이 향년 96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 등을 통해서 알려진 장 전 주석의 그 사망 원인은 백혈병과 이에 따른 여러 장기들의 손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장례식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6일에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추도 대회라는 이름으로 거행됐는데 외부 조문은 일체 받지 않고 국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중국 전역에서 경적과 방공 경보를 울리면서 중국 전체가 3분간 묵념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중국 내에서 주식이나 외환 같은 일체의 모든 금융 거래도 중단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로 국가 전직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것이 덩샤오핑 이후에 처음인 거죠. 두 번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장점인 전 주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이 중국에 반항됐는데 그렇게 반환되기 한 4개월여 전인 그해 2월에 개혁 개방으로 유명하고 아주 잘 알려진 등소평이 사망한 이래에 중국의 정직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지도자가 비슷하겠지만 장점인 전 주석도 공과 과가 혼재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장 전 주석은 홍콩 반환의 길을 확립한 등소평의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돼서 중국 반환을 실제로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지지를 한껏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한 그런 최고 지도자였는데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지원을 힘입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가 지구촌 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다양한 국제기구나 국제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그런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후진타오나 시진핑 시기에 중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게 한 그 힘의 바탕을 깔았던 그런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관련해서는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단행했고요. 1995년에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도자입니다. 이후에 이 장 주석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상당히 많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경제 개발에 한국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초석을 놓았고요. 또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하고 입장을 가장 많이 이렇게 조율하고 공유한 그런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장점인 시기에 경제 개방이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 장 주석의 좀 적극적인 행보가 아무래도 이후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중국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더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배경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장점인 시기에 이런 경제 발전 토대 위에서 아주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룬 오늘날의 중국은 국제사회나 우리나라에 대하는 이 좀 행태가 그때와는 사실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인 전 주석의 사망과 관련해서 1989년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天安門 사태라고 하는. 근데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개혁을 주장했던 지도자가
후야호방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과 함께 비슷하게 왠지 모르게 오마주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네. 다르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당시 천안문 시위는 후야방의 어떤 사망으로 촉발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고 고르바초프 그 소련 대통령이 방중하고 네. 또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어떤 개혁 목소리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시위는 장점인 전 중국 주석의 사망으로 촉발된 게 우선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공산당 내의 어떤 부패에 관련된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시위의 어떤 그게 주요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뭐 부패나 개혁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 들어서 강력하게 아시다시피 그 부패 척결 정책이 실시됐는데 네.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많은 중국인들의 어떤 지지를 이렇게 받아오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위의 직접 원인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행되는 가운데에서 이게 실행을 하는 원칙은 중앙정부에서 천명을 하지만 네.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는 각 지방 단위의 정부. 정부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해서 중국인들의 어떤 불편, 생활상의 불편함이 너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달한 것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시진핑 퇴진이나 공산당 퇴진이라는 그런 구호가 간혹 나오긴 하지만 이게 시위의 주 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 2019년이나 20년에 있었던 홍콩 시위와 같이 어떤 민주화나 반정부, 반중국 이슈가 이렇게 주된 시위의 어떤 요인이 아니면 홍콩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했던 그런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 이건 간에 만약에 이 시위가 반정부나 반공산당, 반시진핑 뭐 이런 쪽으로 번져 나가면 물론 상황은 얘기는 좀 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반공이나 반정부 시위를 용납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중국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식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앙 정부가 철회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지방 단위의 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책임 전가 같은 거를 이제 좀 잘 합니다. 구조적으로 사례도. 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어떤 인내심의 한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그 책임이 지방 정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직 그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행태를 보면 국내외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떤 중국 중앙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해외의 불온한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 또는 중앙 정부와 상관이 없는 지방 정부 차원의 것이다. 뭐 이렇게 전가를 해서 어려움을 회피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도 그 예전 그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 같은 걸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성, 지방 정부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이런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우는 건데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걸 좀 활용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활용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책임 전가와 꼬리 자르기 전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항상 보면서. 어쨌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중국 정부 자체는 해외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 시위 문제를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면 국외로 방문을 안 하죠 절대.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자체가 그 코로나 이후에
해외 방문을 상당히 자제를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적으로 이렇게 좀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국내 정치적인 안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어요. 네네네. 중동 외교를 강화하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네네, 간략하게 맞습니다. 예. 네, 의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청으로 네.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2016년에 방문한 이후에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방문해서 중국 아랍 정상회의 이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걸프 협력 회의 이런 굵직한 국제 회의들을 갖는 것으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미국이 이전에 마치 자기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거였거든요. 네네, 아랍의 그렇죠. 네. 안정을 네네네.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아랍 제국들과 이제 이렇게 일대 다대 그런 네. 다자간 협력 회의를 첫 번째로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연례화 된다면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국하고 미국은 좀 입장이 좀 달라서 네. 갑자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언제든지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내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석유 수입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네. 이렇게 미국처럼 자유롭게 중동에 이렇게 개입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아직까지 외교 무대에서는 중국이 조금 좀 새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도 아무래도 네. 국내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중국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동의대학교의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교통방송